자, 에디오스를 처음 실행시키면 보이는 화면입니다. 뉴 프로젝트와 오픈 프로젝트 버튼이 있는 게 보이고요. 리센트 프로젝트라는 최근에 사용한 프로젝트가 어떤 게 있는지 보여주는 창도 있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최근에 사용했던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있는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프로젝트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편집하는 과정을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비유해 보았을 때 그림을 그리기 전 어떤 도화지의 그림을 그릴 것인가 먼저 생각을 하겠죠. A4 사이즈의 일반적인 종이의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거보다 더 큰 규격의 A3 사이즈의 종이의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프로젝트란 이 종이와 비슷해요. 내가 HD 사이즈의 영상을 편집할 것이라면 그에 맞춰 프로젝트 역시 HD 규격의 사이즈로 설정을 해주고 작업을 해야 편집을 할 때도 편집한 결과물을 뽑아낼 때도 큰 문제가 없겠죠. 자, 이제 뉴 프로젝트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보여요. 우선 프로젝트 이름과 프로젝트를 저장할 경로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프로젝트 이름이나 저장할 경로나 모두 영어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에디우스는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특히 저장할 경로에 한글로 된 폴더가 섞여 있을 경우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이름을 샘플로 하고 저장할 경로도 이렇게 폴더 이름이 모두 영어로 되어 있는 곳에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에디우스사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프리셋이 몇 개가 보이실 겁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이곳에 내가 자주 쓰는 프리셋들을 추가하거나 삭제시킬 수도 있고요. 내가 작업할 영상 소스가 이 프로젝트 프리셋과 맞는다면 클릭하고 OK를 누르시면 바로 해당 프리셋으로 생성된 프로젝트가 열립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프리셋과 내가 작업할 영상의 사이즈나 초당 프레임이 맞지 않는다면은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는 아무 프리셋이나 누르고 커스터마이즈 체크박스에 체크 표시를 해준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면 세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뭔가 많은데요. 왼쪽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시 에디우스사에서 만들어 놓은 비디오 프리셋과 오디오 프리셋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어드밴스드 탭을 통해 보다 자세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 사이즈가 있는데요. 프레임 사이즈는 영상 해상도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1920, 1080은 가로 1920, 세로 1080의 크기겠죠. 눌러보시면 다양한 크기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커스텀으로 여기에 없는 해상도를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어요. 100에 50 뭐 이런 것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사이즈는 여러분이 편집할 영상 소스와 동일한 것이 좋고 요즘에는 보통 1920, 1080의 풀 HD 해상도를 많이 사용을 하죠. 저는 그거보다 작은 1280, 720 사이즈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밑에는 에스펙트 레티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펙트 레티오란 종횡비를 의미하는 건데 가로횡, 세로정, 한자인데 말 그대로 가로, 세로 비율을 의미를 합니다. 16대 9면은 가로가 16이면 세로는 9의 비율을 가진다는 의미고요. 요즘 HD 사이즈의 영상들이 모두 이 16대 9의 종횡비를 사용을 합니다. 눌러보시면 4대 3도 있고 1대 1도 있는데 4대 3은 예전 SD급 영상들이 이 종횡비를 사용을 하고요. 아날로그 TV에서 보던 영상들이죠. 1대 1은 가로가 1, 세로가 1, 말 그대로 정사각형의 영상인데 이거는 거의 보기 힘든 형태의 영상입니다. 저는 해상도도 지금 1280, 720이라는 HD 규격의 사이즈로 해상도를 설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종횡비도 그에 맞춰서 16대 9의 종횡비로 설정을 해두겠습니다. 자, 프레임 레이트가 있습니다. 이 프레임 레이트란 영상은 원래 사진을 1초에 수십 장 연속 재생해서 화면에 나오는 피사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스톱모션 영상 같은 걸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스톱모션 영상도 내용이 연결되는 사진을 빠르게 연속 재생해서 마치 사진 속의 피사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여기서 프레임 레이트란 1초에 사진을 몇 장을 넣어서 재생을 시킬 거냐. 60프레임은 1초에 60장을 재생을 시키는 거고 15프레임은 1초에 15장만 재생을 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60프레임이 15프레임보다 부드러워 보이겠죠. 이 프레임 레이트는 프레임 퍼 세컨드라고 해서 FPS라고도 합니다. 29.97프레임, 30, 60프레임은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쓰이는 프레임 레이트고 25프레임과 50프레임도 있는데 이거는 유럽에서 쓰이는 프레임 퍼 세컨드고요. 24프레임은 영화 필름에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필드 오더라고 되어 있는데 60프레임으로 설정을 해두면 필드 오더가 비활성화가 되고 프로그레시브라는 걸로 고정이 됩니다. 하지만 29.97프레임으로 바꾸면 필드 오더가 활성화가 되죠. 이것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TV에 영상이 보여지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터레이스드 방식과 프로그레시브 방식이 있는데 옛날 브라운관 TV에서 쓰이던 주사 방식이 인터레이스드 방식입니다. 얇고 긴 주사선이 브라운관 TV 모니터에 가로로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인터레이스드 방식은 우측에서 주사선을 한번 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좌측에서 또 한번 쏴요. 또 그 다음은 우측에서 쏘고 이런 주사 방식을 계속 반복을 해서 밑으로 점점점 내려가며 온전한 1프레임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이걸 비월 주사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이걸 프로그레시브라고 되는 걸 필드 오더를 눌러보시면 어퍼 필드와 로어 필드라는 게 있는데 이 첫 주사선 화면 맨 위쪽에서 쏠 첫 주사선을 오른쪽에서부터 쏠 것인가 좌측에서부터 쏠 것인가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프로그레시브 방식은 이렇게 좌우로 나눠서 주사를 하지 않고 화면의 왼쪽 위부터 한 줄씩 순서대로 오른쪽 아래까지 영상을 채워요. 이런 특징 때문에 인터레이스드 방식으로 제작된 영상은 화면에 깜빡임 현상이 있어요. 가끔 보면 볼 수가 있고 또 주사선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그레시브는 인터레이스드보다 영상이 부드럽게 느껴지죠. 좌우로 나눠서 주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프로그레시브가 좋은데 왜 옛날에는 인터레이스드 방식을 썼냐면은 영상을 송출을 할 수 있는 한정된 대역폭이 있었죠. 아날로그 시대에는. 그래서 비교적 데이터 양이 적은 인터레이스드가 프로그레시브보다는 더 잘 맞았기 때문에 브라운관 TV가 이제는 사라지고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공중파 방송국이나 이제는 대부분의 인터넷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도 모두 프로그레시브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죠. 저도 60프레임 프로그레시브 방식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디오 채널을 보시면은
YCbCR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YCbCR은 색깔을 의미합니다. 이제 포토샵 같은 곳에서는 이제 RGB 색 공간을 쓰는데 에디우스에서는 YCbCR이라는 이제 휘도와 색타 성분을 이용해서 색을 표현을 하거든요. 뒤에 이제 알파는 투명 값을 의미하죠. 투명도를 표현을 해줄 것이냐, 이제 안 해줄 것이냐인데, 에디우스에서 마스크 기능 등으로 이제 일정 부분을 좀 투명하게 만들고 영상을 뽑았을 때도 이제 그 투명도를 유지를 하면서 영상을 뽑고 싶다면 YCbCR 플러스 알파를 이제 선택을 해줍니다. 이거를 선택을 해줘야지 나중에 영상을 뽑았을 때도 그 투명도가 유지되면서 영상이 뽑히게 되죠. 비디오 퀀티제이션 비트레이트라고 있어요. 이거 비디오 양자화 비트레이트라는 좀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영상에서 이제 쓰는 색의 개수가 좀 낮으면은 8비트를 해주어도 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10비트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풀다운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풀다운 타입은 프레임 레이트를 24프레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활성화가 되죠. 아까 비활성화가 돼 있었는데. 그리고 23.98 이것도 활성화가 됩니다. 자, 24프레임이나 23.98프레임으로 맞춰 주어야지만 활성화가 됩니다. 이런 24프레임이나 23.98프레임 영상 소스를 이제 에디우스를 통해서 이제 59.94프레임이나 60프레임으로 이제 바꾸어야 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다시 60프레임으로 복구를 시키고요. 스테레오스코픽 에디팅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3D 입체 영상을 편집할 때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디세이블은 비활성화고 이네이블은 활성화입니다. 여기서는 입체 영상을 사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디세이블로 두겠습니다. 자, 이제 샘플링 레이트에서부터는 오디오에 관한 설정입니다. 지금 샘플링 레이트가 48kHz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 표준은 48kHz입니다. 이거보다 숫자를 좀 높이 주어도 사람이 보다 음질을 좀 선명하게 느끼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48kHz로 해주고요. 오디오 채널의 숫자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16채널은 16개의 소리가 16개의 스피커에서 각각 따로 나오게 하고 싶을 때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는 좌우 2개의 스피커만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2개의 채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퀀티제이션 비트레이트는 이제 이것도 오디오 양자화 비트레이트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숫자를 높이 할수록 음질을 좀 더 선명하게 할 수 있지만 이 숫자들을 높일수록 영상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적당하게 16비트로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것들은 생략을 하고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은 비디오 트랙과 비디오 오디오 트랙, 타이틀 트랙, 오디오 트랙이 있는데 이 트랙이라는 것의 개념은 이제 강의를 보시면서 차츰 익히게 되실 텐데 여기서 말로 설명하기는 좀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세팅만 알려드리도록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트랙 1개와 비디오 오디오 트랙 0개, 타이틀 트랙 0개, 그리고 비디오 트랙은 1개, 오디오 트랙 2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제 프로젝트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OK를 누르면 에디우스가 열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OK 버튼을 눌러서 에디우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에디우스에 각종 윈도우들이 배치된 형태인 레이아웃이 여러분의 레이아웃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은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 없앨 건 없애고 모아둔 상태이니까요. 이런 레이아웃 배치 방법과 나만의 레이아웃 배치 방법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디우스가 열리고 나면 우선 가장 위쪽에 메뉴바가 있는 것들이 보이고요. 바로 아래쪽에 이 두 검은 공간처럼 보이는 것은 프리뷰 윈도우라고 해서 왼쪽은 편집할 영상 소스를 보여주는 플레이어와 또 편집되고 있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레코더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리뷰 윈도우의 기능을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 영상을 하나 에디우스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윈도우는 빈 윈도우라고 해서 편집에 사용될 소스를 불러오고 저장을 하는 곳입니다. 내가 편집할 소스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빈 윈도우의 이 우측 공간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애드 파일을 눌러 영상이 있는 경로로 들어가 영상을 더블 클릭하거나 열기 버튼을 눌러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보다 쉬운 방법이 있는데 윈도우 탐색기에서 해당 영상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편집할 영상을 이렇게 불러왔는데 이렇게 불러온 영상은 이 빈 윈도우의 뷰 버튼을 이용해서 내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미리 보기 형태를 바꿀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바뀌죠. 자,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프리뷰 윈도우의 기능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빈 윈도우의 영상 소스를 더블 클릭하면 왼쪽 플레이어에 더블 클릭한 영상 소스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회색 바를 드래그하면 이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모습을 훑어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초록색 재생 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재생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스탑 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멈추고요. 왼쪽으로 향한 삼각형 2개 버튼의 리뷰 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역재생이 됩니다. 자, 한 번 누르고 한 번 더 누르면 더 빨리 역재생이 되고요. 이제 바로 오른쪽에 왼쪽 삼각형 1개가 있는 이 버튼은 프리비어스 버튼이라고 해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영상을 역재생 방향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한 프레임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타임코드가 1프레임씩 움직이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재생 버튼 기준으로 반대 방향에 있는 이 오른쪽 삼각형들은 그와 반대 기능이고요. 한 프레임씩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빠른 재생을 시켜주는 패스트 포워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 번 더 누르면 더 빨리 재생이 되고요. 자, 맨 오른쪽에는 루프 버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상이 끝나도 멈추지 않고 반복 재생을 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영상의 끝부분에서 재생을 시키면 영상이 끝나면 본래 멈추는데요. 만약에 루프 버튼을 눌러서 재생을 시키면 자, 영상이 끝에 다 갔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루프 버튼은 내가 원하는 구간만 반복 재생을 시킬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영상이 끝나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반복 재생을 시켜주지만 저는 짧은 구간만 반복 재생을 시키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구간만 반복 재생시킬 수 있는지 조금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플레이어나 레코더에서는 내가 원하는 타임코드를 지정해서 그 부분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제 타임코드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시간을 얘기할 때 몇 시, 몇 분, 몇 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상 편집에서는 여기에 프레임까지 더해서 몇 분, 몇 초, 몇 프레임으로 프레임을 시간 단위로 표현하는 걸 타임코드라고 부릅니다. 자, 저는 이 영상의 5초 5프레임 부분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5초 5프레임을 나타내는 505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럼 5초 5프레임으로 이동이 된 게 보이죠? 자, 2분 2초 2프레임은 2002입니다. 다만 이 영상은 2분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36초가 끝이기 때문에 영상 끝으로 가겠지만은 그쵸? 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 커서가 있는 곳으로부터 5프레임 뒤로 이동하고 싶다면 키보드에 플러스 버튼과 5를 누른 후 엔터를 누르시면 5프레임 뒤로 이동하죠. 자, 1초로 돌아가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100을 눌러서 1초로 간 뒤에 플러스 5프레임을 누르면 1초 5프레임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5를 입력하면 마이너스 5프레임 뒤로 다시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유의하셔야 할 것은 제가 이 프로젝트를 아까 초당 60프레임인 60프레임 레이트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60프레임을 이동을 해야 1초 뒤로 이동하게 될까요? 자, 실제로 해보면은 자, 하나씩 가겠습니다. 26, 27, 18, 29. 자, 30프레임이 되니까 이제 1초가 되죠. 왜 이럴까요? 에디우스에서는 SMPT 타임코드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타임코드가 30프레임 이상의 프레임 레이트를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제 60프레임은 30프레임으로 반토막을 내고 50프레임은 초당 25프레임으로 타임코드가 계산을 해버려요. 이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30프레임 이하의 타임코드 표기는 또 잘 됩니다. 여기서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임시로 만들어서요. 커스터마이즈 버튼을 누르고 OK를 누르고 프레임 레이트를 초당 20프레임으로 설정한 후에 OK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영상을 다시 불러오면은 자,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16프레임인데요. 아까 초당 20프레임으로 설정을 했죠. 16, 17, 18, 19, 20프레임이 되니까 1초가 되죠. 자, 다시 아까 그 프로젝트를 불러오겠습니다. 프리미어라는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프로젝트를 60프레임 레이트로 설정을 하고 타임코드를 만져보면 1초에 60프레임인 것이 타임코드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가능한데 에디우스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그렇게 불편한 것은 아니지만 1초 51프레임 뭐 이렇게 정확히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까요. 초당 60프레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여기 에디우스의 타임코드에서는 두 프레임을 합쳐서 1초에 30프레임만 표기를 해준다라는 점만 유의를 하시고 편집 결과물은 초당 60프레임으로 에디우스도 정상적으로 뽑아낼 수 있으니 특별히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마저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 프로젝트는 초당 60프레임으로 편집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지만 타임코드에서는 초당 30프레임씩만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50프레임을 입력하면 1초하고도 20프레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자, 0초 0프레임으로 가서요. 플러스 50을 누르면 그쵸, 1초하고도 20프레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초는 30프레임이니까요. 50프레임은 1초하고도 20프레임인 것이죠. 자, 아까 반복 재생의 기능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의 2초에서부터 4초까지 반복 재생을 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 영상의 2초 부분으로 이동하여 200을 입력합니다. 2초로 이동을 했죠. 여기서 키보드에 I 버튼을 누르면 인 포인트라는 것이 잡힙니다. 그리고 4초로 이동하기 위해 플러스 200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키보드에 O를 누르면 아웃 포인트라는 것이 잡힙니다. 자, 이것은 인점, 아웃점이라고도 하는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요. 이 상태에서 루프 버튼을 누르면 2초에서 4초까지 계속해서 반복 재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스탑 버튼을 누르고 자, 이번엔 타임라인 윈도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은 실제로 편집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에서 편집되는 결과물이 보이는 곳이 프리뷰 윈도우의 레코더 모니터고요. 이 공간으로 타임라인으로 영상을 하나 끌어오겠습니다. 자, 새로운 영상을 몇 개 불러오겠습니다. 자, 빈 윈도우에서 영상들 중 하나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타임라인으로 끌어내리면 이렇게 레코더에 영상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 커서를 움직이면 타임라인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영상을 레코더로 훑어볼 수가 있죠. 레코더 하단 부분에 위치한 버튼들은 플레이어 하단의 버튼 기능과 똑같습니다. 재생과 역재생, 빠른 재생, 스탑. 여기서 루프 버튼 기능을 이용하고 싶을 땐 플레이어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여기 회색 바에서 인, 아웃을 잡고 루프 버튼을 눌러서 루프를 시킬 수 있지만 여기 타임라인에서 인, 아웃을 잡고 루프를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잡아놓은 인, 아웃점은 키보드에 X 버튼을 눌러서 해제시킬 수도 있고요. 이 인, 아웃점을 이용해서 다양한 걸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편집은 플레이어 모니터에서 인, 아웃점을 잡고 편집을 합니다. 이제 모든 편집은 소스에서 사용할 부분만 선택을 해서 편집을 하는 것인데 이 인, 아웃점을 이용해서 내가 사용할 부분만 선택을 해서 타임라인에 배치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 아웃점을 잡고 플레이어의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드래그를 하면 내가 인, 아웃점을 잘라낸 부분만 타임라인에 배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들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 뒤에 키보드의 딜리트 버튼으로 영상을 지우고요.
자, 아까 타임코드를 활용해 인, 아웃점을 잡는 방법을 응용해서 영상이 정확히 2초씩 플레이될 때마다 다른 영상으로 바뀌는 편집을 할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점을 잡고요. 플러스 200에서 2초 잡은 뒤에 아웃점, 그리고 드래그 앤 드롭. 그리고 여기서 인점을 잡고 플러스 200을 해서 아웃점을 잡고 드래그 앤 드롭. 인점 플러스 2초, 아웃점, 드래그 앤 드롭. 자, 여기서 스페이스바 버튼으로 재생을 시키면은 정확히 2초가 될 때마다 영상이 바뀌는 이런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는 편집이 가능하죠. 자, 여기서 인, 아웃점을 잡을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인점이나 아웃점을 하나만 잡고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인점만 잡았어요. 지금 인점만 잡고 이걸 드래그 앤 드롭으로 타임라인으로 내리면은 인점을 잡은 부분부터 영상의 끝부분까지 타임라인에 배치가 되고요. 자, X로 해제를 시키고 아웃점만 잡았을 때는 영상의 첫 부분부터 아웃점까지 타임라인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초씩 영상을 끊으려면은 이 상태에서 플러스 200 아웃점을 잡고 내리고 플러스 200 아웃점을 잡고 내리고,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이어갈 건데요. 여기에는 소스 브라우저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자, 여기 지금 뭘 눌러봐도 뭔가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이 소스 브라우저는 컴퓨터에 연결된 각종 카메라나 외부 기기를 에디우스가 감지해서 쉽게 그 외부 기기에 담겨있는 영상들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우리가 지금은 뭐 연결을 시켜놓은 것도 없고 지금 당장은 이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겠습니다. 여기 있는 밑에 있는 탭을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면은 밖으로 빠져나오죠. 이 상태에서 X 버튼 클로스를 눌러서 없애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펙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펙트란 말 그대로 편집할 영상이나 오디오의 각종 효과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나중에 실습 과정을 통해서 자주 쓰이는 효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펙트 그 오른쪽에 인포메이션 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인포메이션 탭이란 뭐냐면은 타임라인에 배치된 아무 영상이나 선택을 했었거나 이제 한 상태이면 기본적으로 레이아우터라는 게 보이는 건데요. 이 어떤 영상도 선택을 한 적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내가 선택한 영상의 정보를 보여주는 건데, 이 레이아우터를 더블 클릭해서 영상의 크기나 위치, 회전 등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롭도 가능하고 스트레치를 눌러서 영상의 크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나가고요. 이 다른 영상을 선택하고 레이아우터를 더블 클릭하면 이 영상의 속성도 바꿀 수가 있죠. 단축키는 F7 눌러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 세부적인 컨트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포메이션 탭의 기능은 이것만이 아닌데, 아까 잠깐 보고 지나갔던 이펙트 탭에 한 효과를 영상에 부여해서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올드 무비 필름, 이것을 이 영상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부여를 하겠습니다. 재생을 시켜보면 이게 옛날 영화 필름 효과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효과가 좀 많이 깜빡이고 그렇게 필름 효과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효과를 좀 조절을 해주고 싶어요. 이 인포메이션에 이렇게 적용시켰던 올드 무비 필름 효과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세부적인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해볼까요? 저는 보더 다크닝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겉에 테두리에 까만 테두리 효과가 나오게 할 거고요. 좀 깊게 해주겠습니다. 화면이 너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게 프레임 지터 화면이 흔들리는 효과인데 이걸 없애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요. 화면이 너무 많이 깜빡이니까 이것도 좀 줄여줄까요? 플리커를 만져주시면 됩니다. 5로 두겠습니다. 자, 좀 괜찮아진 것 같죠? 자, 이 화면이 좀 작기 때문에 이 모니터를, 레코더를 더블 클릭하면은 큰 화면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 아웃 잡아서 루프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더블 클릭으로 전체 화면에서 나가고요. 이제 기본적인 에디우스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이 각종 창들의 배치 형태를 바꾼 후에 그것을 저장을 하고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쪽 메뉴 중에 뷰를 눌러서 윈도우 레이아웃을 보시면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요. 우선 노멀은 에디우스를 처음 키셨을 때 보셨던 그 레이아웃으로 원상복구를 시키는 그런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작업하시다가 갑자기 뭔가 창이 사라지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무슨 창이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난감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 노멀을 누르면 레이아웃이 모두 원상복구 되니까 유용한 기능입니다. 저도 이거를 지금 눌러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저는 이 작업 세팅에, 강의 세팅에 맞춰놓은 레이아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누르고요. 또 밑에 어플리 레이아웃, 세이브, 큐렌트 레이아웃, 체인지, 레이아웃 네임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은 각각 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레이아웃을 지금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기 위해서 각종 창들을 오밀조밀하게 넣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편집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땐 다르게 쓰겠죠. 예를 들어 제가 작업을 할 땐 좀 이렇게 변경을 해서 쓰고 싶어요. 저는 이런 형태로 배치를 해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레이아웃을 제가 저장을 해둬야겠죠. 제가 편집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레이아웃을 꺼내서 쓰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이 레이아웃을 저장하려면은 뷰, 윈도우,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세이브, 큐렌트 레이아웃에 뉴 버튼을 눌러서 이 레이아웃의 이름을 저장을 해주십니다. 일단은 워크라고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누르고, 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 창을 아무리 틀어놔도 뷰에 들어가서 윈도우 레이아웃에
어플리 레이아웃. 제가 아까 저장했던 워크 레이아웃이 있는 게 보이죠? 이 워크를 누르면 바로 전에 그 레이아웃으로 돌아오게 됐죠. 자, 다시 뷰 버튼을 눌러서 윈도우 레이아웃에 체인지 레이아웃 네임을 눌러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름이 바뀐 게 보이죠? 딜리트 레이아웃을 눌러서 지울 수도 있고요. 자, 저는 다시 여러분께 강의해드리기 위한 레이아웃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편집하는 기초에 대해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아웃 편집에 대해 대충 알려드렸었는데 편집은 굉장히 단축키가 중요해요. 많은 단축키를 알고 있을수록 편집이 빨라지고 쉬워집니다. 기본적으로 재생에 관한 단축키 3개가 있습니다. J, K, L 이 3가지인데 키보드를 보시면 이 3가지는 다 연속해서 붙어있는 버튼이에요. 보여드리겠습니다. J는 역재생이고 K는 스탑, L은 재생입니다. J와 L은 여러 번 누를 때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인과 아웃의 I와 O는 알려드렸고 이렇게 인점과 아웃점을 잡은 것을 타임라인으로 내릴 때 매번 드래그 앤 드롭으로 내리면 굉장히 불편하죠. 자, 키보드에 대괄호 여는 버튼과 대괄호 닫는 버튼을 눌러서 플레이어 영상의 인, 아웃점을 잡은 부분을 타임라인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눌러서 내려보시면 자, 대괄호 여는 거, 대괄호 닫는 거, 대괄호 여는 거, 대괄호 닫는 거. 이 두 개가 무슨 차이냐 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자, 몇 가지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요. 자, 이 두 개의 클립 사이로 타임라인 커서를 위치시킨 뒤 해보시면 좀 다른 점이 보이실 거예요. 자, 대괄호 여는 거 이러면 삽입이 되죠. 자, 근데 이번에 컨트롤 Z로 되돌리기를 하고요. 대괄호 닫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대괄호 닫는 버튼을 눌러보면은 뒤쪽에 클립을 지우고 덮어쓰기가 되죠. 대괄호를 여는 거는 뒤쪽 클립을 지우는 게 아니라 끼어 들어가요. 두 개의 클립 사이로. 자, 대괄호를 여는 버튼은 Insert to Timeline의 단축키입니다. 자, 대괄호를 닫는 버튼은 Overwrite to Timeline의 단축키고요. 줄여서 Insert 그리고 Overwrite라고 하는데 Insert는 삽입, Overwrite는 덮어쓰기입니다. 자, Insert는 타임라인 커서 기준으로 뒤쪽 영상을 지우지 않고 이 두 개의 영상 사이로 영상이 삽입이 돼요. 자, Overwrite는 컨트롤 Z 하고요. 덮어버려서 영상 길이만큼 타임라인 커서 뒤쪽 영상이 지워져 버려요. 이 두 차이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영상을 편집할 때 필요에 따라 이 두 가지를 번갈아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컷 포인트 편집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컷 포인트 편집은 이 플레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타임라인에서 하는 편집인데 빈 윈도우 영상을 이것들은 지우고요. 드래그 딜리트로 빈 윈도우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바로 쓸 만큼 영상을 잘라내는 겁니다. 자, 많이 쓰이는 단축키는 C와 M이 있어요. C로 영상을 두 개로 나누고 타임라인 커서 기준으로 영상이 두 개로 나뉩니다. C를 누르면은 자, 다시 컨트롤 Z 하고요. 자, 이번에 N을 누르면 타임라인 커서 기준으로 영상의 앞쪽을 지우고요. 다시 컨트롤 Z, M을 누르면은 커서 기준 뒷부분의 영상을 지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첫 컷을 붙인 다음 또 다음 영상을 이렇게 지워서 쓸만큼만 남겨서 붙이고 쓸만큼만 남겨서 붙이고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인데 자, 인아웃 편집이 아니라 이렇게 컷 포인트 편집만 사용을 하면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무엇을 편집하느냐에 따라 효율적인 걸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 두 방식을 다 혼합해서 편집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타임라인의 주요 아이콘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왼쪽에 위치한 이 아이콘은 컷 포인트 편집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인데 인서트와 오버라이트 모드를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클릭을 할 때마다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시죠? 단축키는 키보드에 이 인서트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키보드의 N키로 타임라인 커서로부터 왼쪽에 영상을 잘라내는 동작을 했을 때 지금은 오버라이트 상태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N을 누르면 영상이 그 자리에서 고정이 된 채 앞부분만 자른 상태가 되죠. 자, 이번에는 인서트 키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서트 모드가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N키를 누르면 바뀐 게 보이시나요? 자, 영상이 앞으로 붙었어요. 아까 오버라이트 상태에서는 영상이 그 자리에서 앞만 잘라냈는데 인서트 모드로 바꾸면은 N을 누르면 앞으로 붙습니다. 자른 만큼. 이거는 M키를 눌렀을 때도 적용이 됩니다. 자, 인서트 모드 상태에서 M키를 누르면 뒤쪽 영상이 따라오죠. 하지만 오버라이트 상태라면 M키를 눌러도 뒤쪽의 영상만 잘라지고 뒤에 클립들은 따라 붙지 않죠. 플레이어에서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내릴 때는 대괄호 여는 버튼을 누르냐 닫는 버튼을 누르냐에 따라 인서트와 오버라이트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지만 타임라인에서는 이런 버튼으로 해당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제 옆에 버튼은 리플 모드라는 걸 설정해주는 모드인데 기본적으로 인서트 모드는 편집으로 인한 빈 공간이 생겼을 경우 그 빈 공간을 메우려고 하죠. 자, M을 누르면은 이건 지금 오버라이트 모드니까 빈 공간이 생기지만은 인서트 모드일 경우 인서트 모드를 바꿨습니다. M을 누르면 뒤쪽이 따라 붙여. 자, 이 리플 모드를 끄면 삽입 편집은 유지가 되지만 빈 공간이 생겼을 경우 그걸 메우지 않습니다. 다시 컨트롤 Z 눌러가지고 되돌리기를 하고요. 리플 모드를 이번에 끈 상태에서 인서트 모드입니다만은 M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죠. 이것은 삽입 편집은 유지가 되지만 빈 공간이 생겼을 경우 그걸 메우지 않게 하는 겁니다. 리플 모드는 오버라이트 모드 상태에서는 작동을 안 해요. 오로지 인서트 모드에서만 작동을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 빈 공간은 빈 공간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딜리트 갭으로 메워줄 수도 있습니다. 단축키 G 누르셔도 되고요. 우클릭 후에 이렇게 메워줄 수 있죠. 자, 이 옆에 버튼은 셋 그룹 링크 모드라는 버튼인데요. 현재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과 오디오가 보시는 것처럼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게 비디오 트랙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오디오 트랙에 있는 오디오죠. 만약에 셋 그룹 링크 모드를 해제시키면 영상과 오디오를 따로 움직일 수 있고 오디오는 삭제하고 영상만 남길 수도 있죠. 셋 그룹 링크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오디오만 삭제하고 싶은데 영상까지 같이 삭제돼 버리죠. 자, 그 옆에 있는 거는 스냅 투 이벤트라고 해서 클립을 이동시킬 때 커서나 또는 인 아웃 포인트 그리고 다른 클립에 정확하게 자석처럼 붙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끄면은 다른 클립 같은 것이 있어도 자석처럼 붙잖아요. 확연한 차이가 있죠. 이번에는 이 주요 아이콘들 밑에 트랙 헤더라는 것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가장 왼쪽에 보이는 V, A, VA 이렇게 쓰여있는 것이 트랙 패치, 그 오른쪽에 1V, 1A, 2A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 것이 트랙 패널입니다. 트랙 패치 기능은 인, 아웃 편집을 할 때 비디오 트랙에 V를 클릭해서 비활성화시키고, 자, 타임라인으로 인서트나 오버라이트를 시켰을 경우, 자, 컨트롤 플러스 마우스 휠을 움직이면 이렇게 타임라인 스케일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기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자, 트랙 패치에 이 비디오 트랙에 V가 비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은 타임라인으로 비디오는 내려오지 않고, 자, 활성화되어 있는 트랙 패치는 오디오만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자, 물론 이 영상은 소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들리는 오디오는 없지만요. 자, 반대로 A1과 A2 오디오 트랙의 트랙 패치들을 비활성화를 시키고 비디오 트랙에 V만 활성화를 시키고 인서트와 오버라이트를 한다면 오디오는 없이 비디오만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 영상들은 지우고요. 홈키로 맨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 트랙 패널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트랙 패널에 마우스를 대고 우클릭을 하면 트랙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트랙을 기준으로 어버브는 위쪽, 블로우는 아래쪽에 추가한다는 것이고요. VA는 비디오와 오디오 트랙을 합친 건데 저는 비디오 트랙만 위쪽에 두 개만 추가하기 위해서 add V 트랙 to 어버브를 선택한 후 숫자를 2를 쓰면, 자, 이렇게 트랙 위쪽에 두 개의 비디오 트랙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우클릭을 해서 추가한 트랙을 지울 수도 있고요. 자, 아까 배운 것과 연계해서 중요한 트랙 패널의 기능을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컷 포인트 편집을 할 때 클립을 선택하고 C 누르고 클립을 선택하고 C 누르고, 자, 클립이 선택이 안 됐으면 지금 아무리 C를 눌러봐야 클립이 잘라지지 않죠. 클립을 선택한 후에 C를 눌러 이렇게 잘라내는 과정이 생기는데, 이 과정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컷 포인트 편집을 할 클립이 놓여있는 트랙 패널을 선택을 하시면 해당 트랙의 클립들을 일일이 클립을 선택한 뒤에 C나 N, M을 누를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C를 누르면 잘라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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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클립을 지금 선택하지 않은 상태인데 잘라져요. 이 트랙 패널을 선택을 해놓으시면 그 해당 트랙의 클립들은 C나 N, M 같은 단축키들의 효과를 곧장 받습니다. 그리고 트랙 여러 개의 영상을 쌓아놓고 편집을 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트랙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좀 깨끗하게 잘라냈고요. 자, 이거는 여기 위쪽 트랙에다 놓고 하나 더 추가를 할까요? 자, add V 트랙 to above 해서 영상을 하나 더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트랙에 트랙 패널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C를 누르면은, 네, 두 번째 트랙에 클립이 이렇게 잘리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트랙에 트랙 패널을 활성화를 시키면은, 네, 세 번째 트랙에 놓이는 클립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각 어떤 트랙 패널을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서 C, N, M 이 세 가지 단축키가 영향을 받고요. 이 트랙 패널의 오른쪽 아이콘들은 한 번씩 눌러보시면 각각 영상이 비활성화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원래 위쪽 트랙에 놓여있는 것이 아래쪽 트랙에 놓인 영상을 덮고 레코드에 이렇게 보이는데, 위쪽 트랙의 비디오 뮤트 버튼을 누르니까 위 영상이 안 보이는 거죠. 아래 영상들이 보이는 거죠. 자, 여기 트랙 헤더의 맨 오른쪽은 락 패널이라고 하는데 클릭을 해서 비활성화,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은 다시 세팅을 하겠습니다. 지우고, 자, 좀 길게 대충, 네, 이렇게 하고요. 다른 영상으로 채우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했던 것을 상기를 시키자면은, 인서트 편집을 할 때 생기는 빈 공간이 자동적으로 메워졌던 거 기억을 하시죠? 자, 이 락 패널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트랙끼리는 다른 트랙이라 하더라도 인서트 편집으로 인해 생기는 해당 트랙의 클립들의 움직임에 맞추어서 클립들이 같이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이거를 싱크를 맞춘다고 하는데 직접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트랙과 2트랙은 트랙 싱크락을 활성화를 시킵니다. 자, 3트랙은 한번 클릭을 해서 비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럼 1트랙에서 이걸 잠깐 왼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인서트 모드 상태에서 리플 모드는 키고요. 클립을 좀 더 뒤쪽으로 이동시키고, 자, 여기서 M을 눌러서 뒤쪽에 이만큼 클립을 잘라내면은, 자, M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번 트랙은 움직였는데 3트랙은 가만히 있어요. 반대로 1트랙에 어떤 클립을 인서트를 시키면, 자, 이번에도 역시 이 트랙은 그 클립의 길이만큼 뒤로 클립들이 뒤로 이동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3클립은 변화가 없습니다. 트랙 싱크락은 이런 기능이고요. 이 트랙 싱크락을 우클릭하면 트랙 락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걸 활성화시키면 해당 트랙은 잠금 상태가 되며 편집할 수도 없고 이 상태로 움직이지도 않는 말 그대로 잠금 상태가 됩니다. 자, 다시 우클릭을 누르고 트랙 언락을 통해 이 잠금 상태를 풀 수 있습니다.